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성비위 논란, 최근 정치권에 이슈가 됐죠. 제1야당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고요. 새 정부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과거 성비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 적합성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한 평론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런 성비위 의혹이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왜? 너무 익숙해서? 라는 웃지 못할 촌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언론의 보도도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성비위가 왜 문제인가 보다는 그렇다 하더라, 이렇다 하더라만 전할 따름이라고 하네요. 정치권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언론, 그리고 언론 종사자들의 젠더 감수성은 괜찮은지 잠시 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치권에 이 성비위라는 말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언론을 통해 성비위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 그리고 고위직 인사가 연이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성비위로 제명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렇죠? 네. 예. 일단 한 분은 당에서 제명이 됐고요. 네. 제가 이 사안을 짚어보려고 하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사안에 대한 보도는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사안은 우리 언론이 성희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윤 비서관이 쓴 시예요. 네네. 네.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2002년에 가야 할 길이라면이라는 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실린 전동차에서라는 제목의 시에서는요,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 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MBC가 5월 17일에 이 시의 원문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2001년 비매품으로 펴낸 시집에서 성추행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논란이 됐던 그 앞시와 똑같은데요. 네. 시 제목 옆에는 전철 칸의 묘미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경향신문이 5월 16일 보도한 20년 전 세태풍자라는데 윤재순 또 다른 지하철 시 수컷들의 염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우선 이 두 시에서 모두 지하철 내 성희롱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유나 염정 등으로 미화하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이 윤 비서관이 이런 왜곡된 성인식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냈죠. 네, 지난 17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한 윤 비서관의 발언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오래된 일이 경미했다고 해도 새로운 정부의 중책인 만큼 숨김없이 설명하고 충분한 사과가 필요하다라면서 해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여성 직원이 윤 비서관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생일빵이라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직원이 생일 케이크를 얼굴에 이렇게 팍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나 봐요. 네. 그랬는데 당시에 본인이 입고 있던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 케이크가 디범벅이 됐다라고 했고요. 그런 뒤에 그 직원이 생일 선물 뭐 해줄까라고 하길래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직원이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해준 거다. 이걸로 성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더 논란을 키운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을 장난처럼 네. 이렇게 한다는 사실에 좀 놀라고 분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네. 근데 이 발언이 더 논란이 됐죠? 언론 그렇죠. 보도가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 발언 이전에 논란이 되는 내용부터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빅데이터 비카인즈에서 5월 13일에서 16일까지 윤재선을 언급한 보도는 총 241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전동차에서라는 시 관련한 내용이 76건이었고요. 성비위에 관련한 보도가 117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보도되었다 싶었지만은요, 이 117건의 보도 대부분은 5월 16일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를 중계 보도한 것들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시위의 표현에 대해서 20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라는 등의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중계 보도된 것입니다. 즉 윤재순 총무비서관 관련 논란 자체를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주로 논란이다라고 하면서 중계하는 식의 보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 여야 정치인의 성비위 논란을 나열 보도한 뒤에 이준석 대표의 사과하면 괜찮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받아쓰는 형태의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컨대 KBS의 5월 16일 보도 성비위 박안주 제명 의결, 이준석, 윤재순 사과하고 업무해야 같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중계식 보도 말고요. 뭐 사설 같은 의견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네, 비카인즈 기준으로 사설이 11건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10건이 모두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겨레,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가 비판적 사설을 냈고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화일보는 윤 대통령은 협치 손 더 내밀고 거연은 발목 잡기 끝내야라는 양비론적 제목의 사설을 냈는데요. 이 보도는 5월 16일자 사설인데 당장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부응하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만 봐서는 윤재순 비서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마디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네. 지난 5월 17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윤 비서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이 관련된 보도도 많이 나왔던데요. 네. 이것도 별도로 체크를 해봤는데 5월 17일 윤재순 운영이 윤재순을 언급한 보도는 184건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뽀뽀에 대한 해명을 다룬 것은 35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제목을 보면요. 국민일보의 17일자 보도 윤재순 국민 불쾌감 느꼈다면 사과 억울함 호소하기도처럼요. 윤 비서관의 억울함을 그대로 전한 보도도 그러니까 이런 제목의 보도도 있고요. 또 SBS에 화나서 뽀뽀해달라고 한 거다. 윤재순 사퇴 공세 계속처럼 국회 공방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제목의 보도도 있고요. 동아일보는 윤재순 생일빵에 화나서 뽀뽀 요구, 논란 더 키운 해명처럼요. 오히려 논란이 더 커졌다라는 이 상황을 분명히 전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들 보도 중에서 사퇴 언급은 52건에 불과했고 사과라는 것이 언급된 보도가 114건으로 훨씬 더 많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들, 이렇게 사설이나 의견 보도에서도 어떤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보도가 될 뿐, 이 윤 비서관의 왜곡된 성인식이나 또 성비위로 인한 과거의 징계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는 좀 뭔가 좀 일단락이 돼가는 모양새예요. 맞아요. 네, 이제 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희롱적인 농담이나 성희롱 행태 등에 대해서 짚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론이 보다 진지한 논의를 해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정쟁 또는 해프닝으로 끝내거나 윤 비서관 거치 논의로만 이야기를 좁혀도 안 된다고 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슈가 보다 깊이 있게 보도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요.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둘러싸고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누군가의 말을 따라다니면서 중계보도하고요. 이 공약이 선거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관점으로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공약집에 여경 혐오론을 대표하는 표현인 오똑해가 등장했을 때에도요. 이것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다라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공방 위주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여가부 폐지 문제도 그렇고 또 윤재순 비서관 등 정치권에 등장한 성비위 논란이 네.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만 보도되는 게 네. 아무래도 언론이 이 사안을 이렇게만 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언론 스스로도 성평등 인식이 낮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젠더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분석하고 내부 인력을 좀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사실 언론 보도가 바뀌려면요. 당연히 언론사 내 조직 문화도 바뀌고 그 기자들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조직의 네. 의사결정 과정도 바뀌어야 하고요. 한마디로 인권 패러다임으로 모든 보도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미디어오늘이 5월 18일에 보도한 전문 데스크부터 성평등 센터까지 젠더 조직 선도하는 언론사라는 그 보도를 봤어요. 네. 여기에서 KBS 성평등 센터 그리고 한겨레의 젠더 데스크, 경향신문의 젠더 소통 데스크, 그리고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의 젠더 담당 기자, 서울신문의 젠더 연구소와 젠더면 등 여러 그 사안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KBS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2018년에 성평등센터를 조직을 했거든요. 네. 애초에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KBS의 성평등 센터. 네. 이게 사내 조직 문화에 좀 영향을 크게 끼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언론사 내부의 조직 문화 결국에는 보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평등센터가 주로 사내 성폭력 사건 처리를 처음에 담당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기자들과 협업하여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콘텐츠를 검토하는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 전에 스포츠국의 요청으로 아나운서와 캐스터를 중심으로 성평등 중계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네. 또 4월에는 보도국과 함께 성평등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서 대통령 선거 방송을 돌아보고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사내의 모든 젠더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돋보였고요. 네. 한겨레는 2019년 5월에 국내 언론사 최초로 젠더 데스크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젠더팀이 신설되기도 했어요. 네. 현재 이정현 기자가 젠더 데스크와 젠더 팀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젠더 데스크는 기사가 노출되기 전에 젠더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용어가 있는지 체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100% 모든 표현을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기자들에게 비판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피드백해서 수정한다고 합니다. 경향신문도 2021년 6월에 젠더 소통 데스크가 신설되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 모두 의미 있는 젠더 관련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큰 목을 했을 거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에는 현재 젠더팀은 따로 없지만요. 젠더 담당 기자가 있고요. 또 한국일보는 젠더 뉴스레터인 허스토리가 발행되는 등 매우 유익한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방송사에 있지만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보도국 일정 속에서 이 젠더 데스킹까지 과연 하는 것이 가능할까? 네. 근데 가능하군요. 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조직이 좀 큰 중앙 언론사니까 이런 시도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네. 중소 언론사들, 특히 지역 언론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이게 사실 참 경영상 이유 또 이 인력이 워낙 또 적다 보니까 네. 그렇게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하지만 또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성평등 조직을 신설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면 부산일보는 2020년 11월에 지역 언론으로는 최초로 젠더 데스크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현직국장 선거 과정에서 여기자회가 각 후보자에게 젠더 데스크 도입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김효정 현대 데스크는요, 젠더 데스크는 일면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기사들을 확인하며 기사의 방향과 문장 등을 젠더적 관점에서 데스킹하고 있고요. 네. 젠더 데스크가 국장에게 바로 논의하고 해당 기자와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습 기자 젠더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복지신문에서도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 담당 기자에게 젠더 담당 역할을 추가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고 조직이 작아도 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런 젠더 데스크 도입 같은 조직의 신설 외에 언론이 제대로 된 성인식 보도를 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성평등 보도는 단순히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보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정치 기사에서도 성평등이 그러게요. 반드시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네. 언론사들이 기자, 방송 진행자, 출연자, 취재원, 토론자, 칼럼 참여자 등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또 사진이나 영상, 일러스트에서도 특정 성만 등장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도 있죠. 계속 젠더 데스크 얘기했는데 보도기획이나 제작 출고 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혐오 표현과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보도할 필요도 있고요. 성평등 논의를 성 갈등이나 젠더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언론사의 상업적 목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각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언론사들이 앞서 말한 여러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도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교육하고 자신들의 언론 보도들을 점검해 보려는 이런 노력이 좀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문쿨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저녁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자,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선 맥잡기라는 코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위해 신설된 코너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직접 출연하고 있는데요. 광주시장, 인천시장 등에 출마한 여야 후보를 차례로 인터뷰했고 대체로 공약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져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코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추가 질문이 부족해 아쉬웠는데요. 예를 들어 5월 9일 월요일 방송에 출연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전북의 대기업 계열사 5개를 유치하고 디즈니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5군데 대기업은 어디고 디즈니랜드 육성의 실현 가능성은 짚어주지 못했습니다. 또 5월 3일 화요일 방송에선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출연했습니다. 이날도 광주 5군데에 경제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후보가 내놨는데요. 이 5군데에 만들겠다는 경제기구가 무엇인지, 이 기구가 광주 시민에게 어떤 점에서 좋은지가 궁금했는데요. 이에 관해서도 추가 질문이 없었습니다. 정치 공방 대신 정책을 소개하는 지선 맥잡기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약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인터뷰가 많아서 선거 공보물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네, 코너의 취지는 좋지만 마치 선거 공보물 같다. 일방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네요. 또 짚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방송 분량에 대한 지적인데요.
5월 9일 월요일에 방송된 여의도 정면 승부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조경태, 이상민 의원 순으로 차례대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출연 시간을 따져봤더니 노 의원은 13분, 이 의원은 8분이었습니다. 5분 정도가 차이가 난 건데요. 여야 의원이 한 코너에 출연할 때는 공평성을 위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방송 시간을 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물리적인 시간 조절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또 살펴볼 부분 있을까요? 네, 코너와 어울리지 않는 방송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서 이날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 줍니다. 그날 하루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진행자와 두 명의 출연자가 주요 쟁점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지난 5월 6일 금요일에 방송된 이 코너 내용 중 주요 이슈와 무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소식,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사의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프리미엄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세 사람이 깊이 짚어봐야 할 만큼 쟁점이 있는 이슈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코너는 진행자와 두 명의 출연자 역할이 애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요? 라고 아나운서에게 묻자 아나운서는 바로 이승윤 기자가 취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물었고 또 기자가 답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방송 외에도 진행자가 굳이 아나운서에게 질문하고 아나운서가 기자에게 재질문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꽤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또 넷플릭스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네요. 네, 지난 1분기에 네.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이제 유료 가입자가 20만 명 줄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폭락했잖아요. 40% 이상. 저희가 한번 얘기했죠. 네, 그리고 최근 고위직을 포함한 이제 150명을 해고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케팅 부서를 이제 통째로 날린 데 위해서 두 번째 정리해고로 알려졌고요. 네. 넷플릭스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150명 떠났고 이제 성과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좀 넷플릭스 상황 자체가 조금 악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수익 증가세 둔화에 따라서 지출 관리가 이제 고위직이라고 하면 연봉들이 이제 상당히 높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보내면 일단 매출, 예를 들면 그 손익 구조는 조금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네, 그러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듭니다. 네. 네. 자, 뭐 세계적인 OTT 1위 아닙니까? 넷플릭스 정리해고라니 정말 회사가 어렵긴 어렵구나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가입자가 하락하는 국면 자구책이 있을까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안 할 것 같은 일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현지 13일 날 그 영화 매체 데드라인에서 넷플릭스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네, 그러니까 생방송을 할 수 있는. 네.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이제 대본 없이 진행되는 뭐 버라이티, 리얼 버라이티 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스탠드업 코미디에 그 해당 기능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뭐 스튜디오 엠버트의 댄스 100 등 경영 프로그램에서 뭐 실시간 투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브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수우파 같은 투표한 거네. 것들, 그렇죠. 이제 네.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방송사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들, 네. 조차도 이제 넷플릭스가 뺏어가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정말 뭐 기존 방송사하고 경쟁하겠다. 네. 좀 이렇게 읽히는데 음,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도 네. 이미 지난 2월부터 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가입자가 줄어들었는데 뭐 디즈니 플러스는 가입자 한 800만 명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은 뭐 아마존이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NFL과 풋볼, 그리고 애플이 뭐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다음에 그 폭스가 운영하고 있는 투비도 피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F1 경기가 진행됐었는데 네. 뭐 세계적인 셀럽들이 다 참석하고 전 세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NBA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 플레이오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2년이면 넷플릭스가 스트리밍을 처음으로 북미에서 시작한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 라이브 이벤트는 방송사의 유일한 희망인데요. 네. 그 희망을 이제 OTT 플랫폼도 깨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그들이 죽어야 자기들이 사니까. 네. 네,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새롭네요. 이제 뭐 생방송 하겠다,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사전 제작을 해서 뭐 퀄리티가 남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시청자들이 평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진짜 기존 방송사와 똑같이 우리도 스포츠 중계하고 버라이어티 쇼나 아니면 예능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네. 그런가 하면 이 해외 OTT 그리고 국내 OTT가 손을 맞잡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HBO 맥스 연내에 한국에 진출할 거다 이런 소식을 저희 전해주시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연내에는 나온다. 네. 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그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티빙이랑 손을 잡은 이후에 전략이 네. 좀 수정된 걸로 보여요. 아,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그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회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예정했던 것들을 취소하고 오히려 웨이브와 이제 마차 중에 서비스되는 콘텐츠들을 이제 재협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얘기냐면 특히 HBO랑 웨이브랑 이제 끈끈한 지금 공급 계약 연장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 만약 HBO 맥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웨이브 안에서 그 TV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처럼 직접 진출을 하지 않고 HBO 맥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웨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막대한 비용이 초반에 들고요.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최근에 런칭을 했지만 사실 넷플릭스가 성공을 하게 된 계기는 네. 2016년에 런칭하고 2019년, 2020년째부터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4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체 미디어 시장이 손익이 되게 중요하게 바뀌고 있어요. 네. 막대한 투자만이 살 길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한다. 현명하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인원들이 있고 거기다가 콘텐츠를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그 콘텐츠들 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HBO 맥스 거였어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의 브랜딩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제 콘텐츠가 많이 쌓이고 이랬을 때 네. 진출에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세계적인 OTT 업체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일단 눈독을 많이 들이는 거는 같은데 이 참 우리 국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원래 오리지널들을 HBO만큼 또 잘 만드는 데도 없어요. 네. 근데 뭐 이제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이제 그 왕자의 게임 후속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프리퀄이라고 해서 미리 앞에 이야기를 다루는 거랑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그 게임을 네. 그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하고 있는데 한국 OTT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네. 그냥 넷플릭스를 지금 열어보셔도 네. 탑 10에 들어가는 콘텐츠들 대부분 한국 드라마 예능입니다. 드라마나. 한국 그러게요. 드라마나. 네.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가
한국 시장에서 막 통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예를 들면 그 바이럴이 되지 않는 한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는 한 쉽게 접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뭐 한국 콘텐츠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우회 전략들을 세워서 점점점 익숙하게 만드는 거에 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계적인 OTT들도 자기네들 콘텐츠로 우리 한국 시장에서 승부하는 게 녹록지는 않군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네요. 2주의 화제 영상 저희가 소개해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네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좀 배우 김태리 씨가 좀 굉장히 요즘 핫하잖아요. 네. 최근 드라마도 잘 됐었고. 네. 네, 브이로그인 거기가 여긴가가 이제 최근에 개설을 했는데, 네. 네, 굉장히 좀 화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거의 이제 공개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뭐 이제 컨텐츠가 4개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뭐 이제 한 200만 뷰가 넘는 컨텐츠가 있고, 오.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곳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촬영했던 곳들을 자기가 다시 답사하면서 팬들께 네. 좀 드린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채널을 개설한 의미를 좀 팬들한테 알렸고요. 네. 뭐 미스터 션샤인으로 사실은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안동을 가기도 하고 승리호에 함께했던 진성규 배우 집도 방문하고 네. 목포에 가서 낚시도 구경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거의 혼자 촬영하는 느낌? 그래서 보면 뭐 연출도 김태리, 뭐 촬영도 김태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숙소 사장님이 김태리 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 모를 수 있죠. 네. 네네네. 그래서 백수인데요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장님이 최고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소셜에서 또 캡처돼가지고 네. 네, 이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잠깐 먼저 봤는데 이게 기획 대장 모두 김태리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긴 한데 저는 좀 울렁증이 심하더라고요. 카메라가 정말 순수하게 카메라가 흔들려서 보는 내내 울렁거린다 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이 팬들이 아무래도 이게 정말 김태리 효과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팬이 많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좀 사실 깜짝 놀랐고요. 네. 댓글을 보니까 팬분들이신지 모르겠는데 참 이 브이로그의 분량이 한 30분 정도였어요, 영상이. 그랬더니 네. 팬들이 참 은혜로운 30분이다. 네. 우리 테리는 인간 비타민이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주변에서도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이것은 연예인 브이로그의 역작이다. 뭐 정말 이런 주옥 같은 댓글들이 쭉 있어서 네. 정말 이분이 인기는 인기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가장 재밌게 본 장면 있으셨어요? 혼자 있는 장면들을 음. 되게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라 뭐 혼자 얘기도 많이 하고 저는 빵을 사 먹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튀겨가지고 이렇게 찹쌀 튀김인가요? 도너츠. 그거를 도너츠를 혼자 먹는 장면이 네. 야 이게 진짜 연예인 브이로그가 맞나 생각이 들면서도 음. 너무 자연스럽고 좀 예를 들면 좀 진짜 실제 같아서 좀 멍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김태리 배우의 매력이 그야말로 씩씩하고 소탈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나이 먹도록 병맥주 뚜껑을 숟가락으로 따보진 않았거든요. 누가 옆에서 따주긴 했지만. 네. 근데 이분이 막 직접 따요, 막 숟가락으로. 그리고 웃음소리가 저는 좀 방정 맞다고 생각했는데 팬분들이 저 욕하실지도 모르지만 진짜 까르르 넘어가는 꾸미지 않은 방정 맞음. 그러니까 모르는 분은 계실 수 있어도 보신 분 중에 팬이 아닌 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되게 앳돼 보이는데 노메이크업으로 촬영을 해서 굉장히 앳돼 보여서 저는 20대 초반인가 했는데 그 브이로그에서 본인이 33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도 많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리 배우의 브이로그 2주의 화제 영상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